자, 감정평가 이론 문제풀이 1 강의 OT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의 교재는 요 초록색 감정평가 이론 실전 모의고사 2000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나갈 거고요. 자, 이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교재 소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교재는요, 크게 3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편은 논점별 문제 모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 논점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모아져 있어요. 자, 논점별로 문제를 모아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 20회분이 실제 시험의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제 3편은 가장 얇은데 32회까지 출제된 우리 감정평가 시험 이론 기출문제를 1회부터 32회까지 연도별로, 회차별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 시험지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한 예해는 담겨있지 않고 마지막 제3편에는 연도별로 시험 문제만 담겨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하나씩 또 볼게요. 제1편 논점별 문제 모음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치라는 논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가치라는 논점이 있으면 그 논점에 대한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그리고 관련되는 출제위원급 모의고사 문제, 과거에 시행되었던 출제위원들이 냈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출제위원들 또는 교수님들 기본서에 있는 관련 연습 문제 그리고 윤강사 문제는 여기서 윤강사가 저를 얘기합니다. 제가 출제한 관련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논점이 있으면 이 논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고 출제위원들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응용 문제를 내봤고까지를 딱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은 이 논점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여기 제1편 논점별 문제 모음은 나중에 문제풀이 2 강의 후속 강의인 두 번째 강의에서 제1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편은 감정평가 이론의 총정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제1편을 진행하면서 결국 32회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시행된 33회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 같이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풀이 2가 감정평가 이론의 총정리 개념이라서 2편을 먼저 하고 오히려 1편을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2편은요. 실전 모의고사 20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회분에 대한 문제와 예시답안이 담겨 있고요. 제 교재의 예시답안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실제 답안지에 쓸 배점에 아주 부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님들의 예시답안은 내용을 충실하게 담다 보니까 실제 답안지 분량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분량이 오버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부 내용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실제 수험자의 입장에서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실제 분량에 가깝게 예시답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 분량에 매우 가깝고 만약에 분량을 다소 오버한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 범위밖에는 오버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실제 분량에 가깝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교재에 담겨있는 이 20회분 모의고사는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을 처음 공부하고 기본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범위로 문제를 내버리면 정리가 아직 내가 안 되어 있는데 막 앞에 거 뒤에 거 막 물어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20회분의 문제 분량으로 기본 강의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따라오시면 나중에 20회분을 다 풀었을 때에는 상당한 실력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회차별로 논점이 미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앞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회차별 논점 정리라고 해서 1회차에는 직업윤리, 개별평가와 일괄평가, 토지의 특성 물어봤고 9회차에서는 감정평가 3방식, 시상가액 조정, 사정보정, 배분법 물어봤고 15회차에서는 무형자산의 평가, 광평수 토지의 평가, 토양, 오염, 다목평가 물어봤다. 이렇게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각각의 회차마다 어떠한 논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요 회차별 논점 정리를 미리 보셔서 이번 회차는 이러이러한 걸 물어볼 거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을 저의 기본서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론 교재
등등을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점을 미리 알려드렸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 담겨있는 요 20회분의 문제는 제가 그동안 이론 강의를 하면서 내왔던 출제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만 엄선을 했습니다. 뭐 지엽적이고 좀 수준이 낮고 좀 불필요하고 또 올드하고 이런 것들은 좀 뺐고 좋은 문제들만 엄선해서 즉 살코기 또는 노른자만 엄선해서 20회분을 구성했다라는 것이고, 난이도는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서 기본 강의를 이제 막 수강하신 초심자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보시기에 좋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교재 20회분 모의고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요 20회분의 모의고사로 수험생들끼리 개별 스터디를 꾸리셔서 각자 답안을 작성하시고 답안을 서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런 용도로도 이 본 교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제3편은 말 그대로 회차별 기출문제 모음이라서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의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7월 25일 날 개강을 해서 9월까지 해서 총 10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요 강의는 제가 변형 모의고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일정한 스케줄대로 업로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주 1회씩 업로드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 날 어떤 것들이 올라오냐면 첫 번째 제 1회차를 제외하고 2회차부터는 자, 매주 2회분씩의 자, 총 우리 20회분 모의고사 중에서 2회분씩 묶어서 2회분에 대한 해설 영상 올라올 것이고, 앤드 플러스 저번 주에 출제했던 변형 모의고사 1회분에 대한 해설 영상 그리고 강평 영상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차에 새롭게 출제하는 변형 모의고사가 첨부 파일로 강의 하단에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자,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차 진도에 해당하는 실전 모의고사 2회분에 대한 해설과 앤드 플러스 저번 주 일주일 전에 출제했던 변형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영상과 앤드 이번 주에 내는 변형 모의고사 문제지가 첨부 파일로 제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번을 진행하면 10번에 우리가 요 교재 강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풀이 1이고 제가 문제풀이 2라고 부르는 기출 문제풀이는 요거 이제 후속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역시 한 10회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2개의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본 교재는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는 것이고, 기출문제까지 33회 기출문제까지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강의 촬영 이후에 그 이후에 시행되는 기출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34회, 35회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자, 문제풀이 강의의 세부 계획 말씀드리면 1회 강의마다 2회분씩 진행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첫 시간에는 1, 2회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3, 4회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5, 6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10번으로 끝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제가 매 주차 2회분씩 진도를 나가는데 그 2회분의 진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변형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자, 변형 모의고사는 요 2회분에 담겨 있는 문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가급적 내지 않고 이 논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문제로 출제를 할 거예요. 다만 요 2회분 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좋은 문제는 여기에 다시 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변형 모의고사는 요 2회분의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여기 2회분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문제를 낼 것인데, 일부 문제는 2회분 문제 중에 일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답안 작성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 수험생들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톡이 그냥 제일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안지 첨삭을 3일 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바쁠 때에는 조금 뭐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3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4번. 자, 문제풀이 강의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강의를 이제 계획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목표를 갖고 강의를 개설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이 있는데 각각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2차에서 실무, 이론, 법규 총 3개의 과목을 시험 보잖아요. 자, 법규는요. 지식 자체가 있으면 돼요. 사실은 법규는 답안 작성 연습을 사실은 많이 해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법규는 왜냐하면 답안지 자체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규는 그냥 그 내용을 알고 있니? 너 이 판례 알고 있니? 요 논점 알고 있니?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판례, 사안의 해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맷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논리를 펼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논리를 펼치시는 건 없습니다. 자, 수험생이 자신의 논리를 펼친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건 없습니다. 수험생은 출제위원들 또는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논리 중에서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답안지 쓰기에 제일 편한 걸 골라서 선택을 해서 그 논리대로 답안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독창적인 논리는 답안지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만약 나왔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법규는 내가 답안지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논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고 3번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거냐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길의 경로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고를까의 선택의 문제는 첫 번째 선택 기준이 뭐냐면 내가 듣는 선생님, 내가 듣는 강사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강의를 하시는지 그게 제 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답안지 쓰기 쉬워 보이는 거. 그게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규는 지식 자체가 중요해요. 법규는 지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이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규는 사시, 행시, 외시 해서 수많은 시험에서 법학을 주관식, 논술고사로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목차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법학은 정통 학문이면서 여러 시험에서 아주 수십 년간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목차도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목차에 대한 고민도 사실 별로 없어. 아시겠죠? 목차를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그거에 따른 점수 차이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용이 오면 돼. 아시겠죠? 따라서 지식을 많이 정확한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실무는요? 실무는 답안지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실무는 내가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목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냥 너 이거 풀 수 있니 없니? 정확하게 풀 수 있니 없니? 빨리 풀 수 있니 없니? 그 얘기지. 실무도 역시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무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풀 수 있어? 그 얘기지. 야, 같은 답안지인데 이 답안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랑 이렇게 표현할 때랑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 막 고민해봐.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는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실무 내용에 대한 고민은 하죠. 그런데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고요. 자, 어떤 내용을 쓸 때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 사이에 뭐가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한다고요. 그냥 너 이거 알고 있어? 풀 수 있어?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론은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 자, 왜냐면 수험생들 간에 알고 있는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같은 교재 읽었고 같은 강의 들었고 비슷한 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론은 문제가 모호하다 보니까 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모호해요. 하다 보니까 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간에 중구난방으로 답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막 내 생각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게 되면은 읽는 사람도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론은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출제자가 놓고 있는 이 논점을 명확하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은 세 과목 중에 유일하게 지식의 깊이가 제일 얕아요. 그건 사실이야. 이론이 지식의 깊이가 제일 얕다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도 제일 적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저도 이론 강사지만 솔직히 세 과목 중에서 이론이 깊이가 제일 얕아요. 그잖아요. 제일 쉬워요. 근데 이론은 그래서 수험생들 간에 어떤 경쟁력, 승부를 보려면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목차 잡는 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답안 작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이후에는 올바른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감정평가 이론을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뭐 애매모호해요. 뭐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게 갈피를 좀 잡기 힘든 과목이에요. 범위도 무한정이야. 범위도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실분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북한의 무슨 뭐 토지 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출제 범위가 무한정하다 보니까 사람도 헤맵니다. 수험생도 헤매요. 그래서 막 그러한 헤매는 과목이다 보니까 최대한 답안지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내에. 그래서 이론은 답안지 작성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올바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올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짜리 답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2차 중간식 시험은 어떤 과목이라도 100점을 맞는 사람은 없어요. 100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60점 정도를 만점이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60점 정도가 만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60점이 만점이라면 한 50점 정도 나와주면 좋겠죠. 그러면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50, 50, 50, 50, 50, 50 나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권이 되거든요. 따라서 60점이 만점이고 50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라는 게 매년 뭐가 나올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저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5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고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을 확립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뭔가 언제 한번 어느 해에 한번 운때가 대박이 나서 막 초고득점 막 65점, 70점 맞는 그런 답안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무난한 답안지를 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5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지를 추구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예시 답안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20회분에 대해서 적혀 있는 예시 답안은 제가 적은 예시 답안이거든요. 근데 이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물론 뭐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아주 특별하지는 않네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답안지는 뭔가 막 되게 막 특별하고 뭐가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무난한 답안지,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답안지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어떤 해에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초고득점 할 수 있는 답안지 작성법 알려드릴게요.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강의의 목표가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합격선 바로 위일지라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출나게 초고득점 합격자 한 명보다는 합격선 바로 앞에 있는 가장 그 끝에서 붙은 10명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자 하지 초고득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무난하고 깔끔한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시중 학원이 시행하는 2기 스터디 수준까지는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 20회분까지 요 강좌까지 끝내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 45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예전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저한테 여름에 생뚱차죠. 기본 강의, 여름에 했던 기본 강의만 듣고 2차 시험장 갔는데 40점이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번 2년차에 그 다음번 2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본 강의만 수강하고도 4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고 무수하신 분이고 요 강의까지 들었을 때는 45점은 나온다. 실제 시험에서 45점은 확보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45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론 자체에서도 점수가 높이 나오는 게 좋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점수가 잘 나와줘야 되고 특히 실무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과목은 다른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 세이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 시간을 똑같이 3, 3, 3 잡을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이론에 대한 공부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아껴진 시간으로 실무에 더 투자할 수가 있고 또 남는다면 법규에 조금 더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는 어디에 투자하겠죠? 주로는 실무에 투자
투자를 하겠죠. 실무에 주로 투자하셔서 실무 꽈락률이 75%였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실무가 꽈락률이 75%예요. 그러니까 실무에 목숨을 거셔야 돼. 그러려면은 실무 자체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실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론은요. 시간 세이브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무난하게 이론을 정리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원래 이거를 어제 찍었어야 했는데 어제 뭐 강의 준비가 좀 지연돼 갖고 어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뒤인 오늘 찍는데 이 강의를 찍으려고 들어오기 딱 직전에 어떤 수험생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미 카페에 변형 모의고사 문제지를 올렸거든요. 1회차 변형 모의고사 문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생각해서 바로 파워포인트 담았고 그런 다음에 본 녹화를 들어왔습니다. 자, 선생님 답안 작성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기본서의 의의, 정형화된 목차 암기 후에 최대한 책을 안 보고 작성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실상 목차를 미리 생각해 놓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외워놓는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내가 이렇게 미리 다 외워놓은 다음에 그 외운 걸 토해내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물어봤고 두 번째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지어서라도 내가 그냥 지어내서라도 써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픈북 책을 펴서 그냥 내가 책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답안지 첫 번째 쓸 때에는 그냥 책을 보지 말고 내가 그냥 지어내서라도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목차도 막 암기가 잘 안 돼 있고 하더라도 최대한 끙끙거리면서 한번 답안지를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뭐 의의도 잘 암기가 안 돼 있고 목차도 암기가 안 돼 있고 근데 물론 외운다고 외웠겠죠. 준비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겠죠.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대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그 내에서 답안지를 써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답안 작성이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점을 제가 올려드린 변형 모의고사 100점에 대한 분량을 다 써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오픈북을 해서 다시 써봐라 라고 했어요. 오픈북을 해서 다시 써봐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회차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두 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성적이 향상이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무도 복기라고 해서 실무도 사실은 두 번 풀죠. 이런 개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실무는 복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일단 문제를 풀죠. 시험지 받고 100분 내에 풉니다.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고 답안지를 보면서 이건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틀렸구나. 이거 이렇게 푼구나.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귀할 때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체크하면서 푸니까. 그래서 실무는 보통 10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정도 풉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학원 스터디를 다니시지만 학원 스터디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가서 시험지를 받고 100분 내에 미치듯이 풉니다. 팍 풀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막 바쁘니까 팍 풉니다.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내죠. 그리고 이제 채점을 받아서 이번 주에 몇 점 했네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두 번 푸셔야 돼. 자, 내가 풀었죠? 그런 다음에 예시답안 줬죠? 그럼 예시답안과 대조해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보신 다음에 사실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풀어보셔야지만 그래야 그 문제가 담긴 논점을 온전히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풀어갖고는 그 문제가 담긴 논점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무는 사실 두 번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론도 그렇고 사실은 법규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회차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최대한 끙끙거리고 불완전한 답안지를 적어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설 영상 보시고 나서 또는 책을 보고 나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깨우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두 번째 답안을 작성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안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답안의 질이 훨씬 좋아지면서 그 해당 논점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회분의 변형 모의고사를 쭉 시행하게 되시면은 10회가 끝났을 때는 본인의 답안 작성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힘들게 하지 않는 공부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객관식 시험이고 두 번째가 주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풀이 과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눈치로 이건 것 같은데 해서 그 답으로 역산을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사실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주관식은요. 주관식은 풀이 과정 자체가 제출이 됩니다. 그죠? 풀이 과정 자체가 맞아야 돼. 그래서 주관식은 가짜로 눈속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학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정말로 풀어서 맞춘 애가 있고 찍었는데 우연히 그걸 맞춘 애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은 그게 구별이 안 돼. 근데 주관식은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풀 줄 아는 애는 풀이를 쓰겠지만 풀 줄 모르는 애는 한 줄도 못 씁니다. 풀이 과정을 한 줄도 못 쓴다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주관식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지 적은지도 심지어 느껴져요. 이게 그냥 뭐 문학이나 에세이가 아닌데도 그냥 이거 시험 답안지인데도 공부 내용을 쓰는 답안지인데도 답안지를 읽어보면 나이가 느껴지고 성별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한 아카데믹한 이러한 베이스가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문장,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성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관식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논술형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눈으로 읽고 만다? 그거 진짜 공부 아닙니다. 그거 진짜 내 실력 아니에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읽었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구나 알 것 같아요. 근데 천재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재예요. 근데 우린 천재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자,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러지? 아는데,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는데, 나 봤었는데, 발만 동동 거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울겠죠. 시험을 망쳤어. 못 봤어. 왜 못 봤어? 아는 게 나왔는데 잘 못 썼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는 게 나왔는데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거라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대충 한 거지, 진짜 안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주관식 시험은 힘들게 공부하셔야 돼요. 힘들게란 뭐냐면 손으로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손으로 써서. 그래서 실, 이, 법 다 그래. 손으로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집을 핀 다음에 답안지를 보면서 눈으로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얘를 요렇게 인수분해하고 요렇게 식을 변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렇게 공부한 애랑 내가 직접 손으로 풀면서 공부한 애랑 누가 더 수학 실력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그렇죠? 실무도 그렇습니다. 실무도 이거 100점을 다 풀려면 너무 힘들어. 그냥 눈으로 보자. 그래. 어차피 공시지가 어차피 이거 골라갖고 사실 이거 뭐 시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거래사례 보니까 뭐 요거 2번이네. 요 2번 뭐 현금 등가 해서 뭐 사시지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푼 것 같아. 근데 그거 진짜 공부한 거 아닙니다. 공부한 척 한 거예요. 공부한 향기만 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내가 손으로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이론도 그래요. 이론도 열심히 풀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손으로 열심히 공부하라.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수험생의 사례가 있는데 답안지 첨삭이 왜 중요하냐면 답안지 첨삭은 보통 이 사람들은요 글을 쓰면요 자뻑에 빠집니다. 자뻑에 빠져. 잘 쓴 것 같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논술 이런 거 한번 써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낙태에 대한 뭐 찬반 이런 거 막 논술 써보고 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써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글들을 쓰고 나면요 나 왠지 잘 쓴 것 같아. 나 되게 멋있게 쓴 것 같아라는 보통은 자뻑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 답안지를 쓰기만 하고 누구한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답안지가 이 글이 발전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계속 받아서 답안지의 퀄리티를 향상시켜 나가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여자 수험생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저랑 같았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제 수험계에 이제 늦게 뛰어든 거죠. 대기업 근무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에 뛰어드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첨삭을 받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첨삭을 받고 나서 베개가 흠뻑 젖도록 펑펑 울었대요. 자기 방에서. 그 정도로 되게 뭐 속상도 했고 뭐 힘들었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근데 그분 2년 차로 붙었습니다. 되게 단기로 2년 차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겠어요? 그렇게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펑펑 울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답안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깨우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저한테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답안지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성적이 올라서 이제 단기에 합격을 하신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또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동생인 거죠.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입니다. 지금은 한국감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아마 지금은 근무한 지도 아마 그 친구도 한 10년 차는 됐을 거예요. 저보다 한 2기수인가 낮게 붙었으니까 지금도 한 10년 차 이상은 됐을 겁니다. 이젠 꽤 그 친구도 중견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월간 감정평가사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는 월간 감평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처음으로 제가 거꾸로 먼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첨삭 사례를 잡지에 기사로 실자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의 답안지를 제가 불러서 내가 너 답안지를 봐줄게. 네가 답안지를 내가 문제를 내면 그 답안지를 이렇게 써서 갖고 와. 그럼 내가 첨삭을 해서 그 첨삭한 내용을 그대로 스캔을 떠서 여기 잡지에 실을 거야. 라고 해서 6회인가 8회인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내가 원래는 그랬거든요. 원래는 잡지사로부터 내가 뭐 원고료를 얼마 받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널 줄게. 왜냐면 너의 답안지가 원고가 된 거니까 원고료 받아서 널 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또 뭐라 했냐면 형, 저 그 돈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궁한 수험생이 저한테 돈을 안 받겠대요. 왜? 그랬더니 제가 이걸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은데 배우는 게 훨씬 많은데 뭐 제가 왜 돈을 받겠네요.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내고 제가 그걸 아주 꼼꼼하게 첨삭을 해준 거예요. 왜? 잡지에 실어야 되니까. 잡지에 실어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밑줄만 긋고 점수만 몇 점 이게 아니잖아요. 뭐 이 문장은 뭐 이렇게 썼으면 더 좋겠고 뭐 목차가 어떻고 자세하게 첨삭을 했어요. 또 이렇게 진행했더니 그 친구가 그 한 6회인가 8회인가 진행하면서 답안지에 대해서 많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해 붙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첨삭은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론도 사실은 실무와 똑같이 1점이에요. 1점은 1점인데 이론은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가 얕다 보니까 답안지 자체에 대한 고민, 답안지 자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변형 모의고사 10회를 진행하잖아요. 본 강의와 함께 이 진도에 대한 변형 모의고사 10회를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게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방금 저한테 질문했던 그 수험생 때문에 저도 문득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자, 1번, 2번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라. 자, 1번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외운 상태에서 답안을 한번 적어 본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픈북으로 한번 써서 제대로 자기 딴에는 제대로 다시 한번 써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답안지와 2번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저는 그냥 뭐 1번만 낼게요. 저는 그냥 2번만 낼게요.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빠서 2번은 못 쓰겠고 뭐 2번 중에 한 번만 써서 낼게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건 본인 자유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하니 1번과 2번 답안지를 모두 제출해도 제가 봐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변형 모의고사 10회에 대해서는 1번 답안지만 제출하건 2번만 제출하건 아니면 1번, 2번 모두 제출하건 제가 다 봐드릴 텐데 기왕이면 제가 권장하는 거는 1번, 2번을 모두 제출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학원 스터디를 어디를 다니실 수도 있을 텐데 그 학원 스터디에서 점수를 몇 점 맞는가와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고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거 정말 싫어한데 솔직히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 근데 그냥 강의 이거 OT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딱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속해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적어도 이론 점수에 대해서는 저를 신뢰하실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점수는 만들어내요. 저는 사실 이 대학생 때 가외를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이 뭐 그러고 해서 하여튼 가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뭐 가외를 보통 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일요일 날 밤 10시까지 그냥 그 시간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가외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가외만 하고 대학 생활을 보낸 그런 사람인데 저는 학생을 맡으면 점수는 반드시 올려요. 학생을 맡으면 점수는 반드시 올리는데 다만 학생을 좀 많이 울려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많이 울었어요. 여학생들도 많이 울었고 남자애들도 우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제가 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뭐 어떤 애는 제가 중1 때 걔 초6에서 중1 사이에 가외를 하다가 그때 점수 잘 나오게 해놓고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돌아오니까 걔가 중3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인사 갔더니 왜냐면 워낙 좀 감사한 분이라 인사를 갔어요. 저 이제 제대했다고. 그랬더니 가외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맡게 됐는데 얘가 그동안 막 담배 피고 막 이게 약간 좀 날라리가 돼 있어갖고 수학 점수가 중3인데 40점대로 내려가 있더라고. 제가 그 친구 받아갖고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가르쳐서 기말고사 때 95점인가? 하여튼 90몇 점 나오게 했어요. 수학을. 뭐 사회나 국사 그런 게 아니라 대신 막 공부시켰죠. 그러니까 저는 점수는 만들어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험생이 뭐 공부하시길래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 강의를 선택하시게 됐는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데 그 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도 약간 반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지인 중에 합격한 친구가 있대요. 최근에. 근데 그 친구한테 나 이론은 누구 들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제 걸 들으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제 거를 들으라고 하면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 재수는 없는데 강의는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 걸 들어라고 했대요. 재수는 없는데 강의는 잘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걸 들어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재수는 없는데 강의는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 걸 들어라고 이게 소개를 해줬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왜 재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좀 많이 까칠했던 것 같아요. 많이 까칠하고 되게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이후로 좀 반성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은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좀 더 성격이 까칠했던 것 같아요. 까칠했던 것 같고 또 그때가 이제 감정평가사 합격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는데 한 2, 3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확실히 건방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마치 꼭 세상 내가 뭐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꼭 무슨 꼭 승리자인 것 같고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드디어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자뻑과 자만에 빠져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은 한동안 되게 우쭐한 시기가 찾아오기 쉬워요. 왜냐면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막 신림동 고시촌에서 막 쓰레빠 신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잃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했어! 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와 막 만족감이 막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말도 좀 너무 좀 날카롭게 한 것 같고, 또 답안지 첨삭을 할 때에도 너무 또 이게 적나라하게 너무 강한 표현으로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반성했고, 그랬던 것 같다. 그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들을 합격시켰고, 많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뭐 2년 차에 많이들 합격시켰고, 답안지 작성법이나 답안지 첨삭에 대해서는 제가 잘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저는 채점 팀장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채점 팀장한테 채점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그만뒀던 거예요. 이쪽 강의를 사실은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답안지 채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만뒀던 것도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면서 막 찍찍 긋고 이거 뭐 틀렸다, 안 좋다, 부족하다, 뭐 하여튼 이렇게 막 안 좋은 평가들,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험생 답안지는 내가 좋은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게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막 부족하죠, 뭐가. 막 허술하고 부족하고 논리에 안 맞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안 좋다 막 얘기만 하니까 저도 너무 그게 심적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감정평가사 강의가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채점팀장한테 한 번도 안 맡겼냐면 저는 솔직히
채점 팀장들이 이런 답안지를 첨삭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봤어요. 이제 갓 합격한 사람들이 보통 채점 팀장들을 하는데 자기도 몇 달 전까지 수험생이었거든요. 몇 달 전까지 수험생이고 그리고 합격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자기가 합격했다고 해서 그 과목이나 그 시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갓 합격했을 때는 그러한 착각이나 자만이나 우월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답안지 첨삭을 채점을 맡길 만한 그런 갓붙은 합격생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했습니다. 또 제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래서 답안지 첨삭은 사실 저한테도 되게 힘든 과정인데 제가 실무 OT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정말로 그 생각이 강해요. 내 학생들이 붙었으면 좋겠다. 막 직장인들이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제 수강생들이 직장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실림동 오프라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시는 육아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주부 수험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애기들이 막 유치원생이고 막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나이인데 얼마나 애기들도 이쁘고 이때 같이 놀아주고 같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런 시기인데 막 40대 이럴 때가 한창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 일도 바쁘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힘든데 근데 본인의 퇴근 이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주말 시간을 그런 여가를 포기하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물론 그런 시간 다 겪었지만 저도 물론 이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저는 수험 공부는 아니지만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내 학생들이 붙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강의를 그래서 제가 답안지 첨삭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첨삭을 제가 봐드려야 답안지를 제가 직접 봐드려야 이 수험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마치 답안지를 저한테 낸다고 하는 거는 의사한테 환자가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MRI 영상을 제출하는 거랑 비슷해요.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봐야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주기적으로 답안지를 내셔야 이런 상태구나, 이런 게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요 이제 강의를 제대로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제 유튜브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유료화 시키고 이렇게 정식 강의를 내면서 답안지도 다시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답안지를 제가 봐야지만 학생의 점수라든가 실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코치를 할 수가 있고 그냥 뭐 요새 공부 잘 돼요? 이 정도만 갖고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답안지를 봐야죠. 답안지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답안지 첨삭을 시작했고 다시 재개했고 1번과 2번 답안지 모두 제출을 해라.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 들을 당시에 저였으면은 저는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러면은 뭐 안 되지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냥 지금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1번, 2번 다 제출하세요. 저는 1번, 2번 여러분들이 다 쓰시기를 원해요.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 이론을 저한테 믿고 의지하시고 요 코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번, 2번, 두 번, 한 회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2번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다 작성하시고 답안지를 1번, 2번을 한 번에 저한테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보다는 1번 쓰시고 그 다음에 오픈북 하신 다음에 또 2번 쓰시고 해서 물론 그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겠죠. 시간 텀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2번 답안지까지 작성 완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 수강생들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렇게 10회 따라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은 45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45점 이하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약속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신뢰의 약속이에요. 신뢰의 약속.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론의 어떤 강사로서로는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너무 형편없이 한다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성실하게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그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 이후에 있는 심화 강의라고 제가 한 6회 정도 준비했잖아요. 최신 논점, 최신 논문 내용들, 시사 이슈 이런 것들 정리해 드리면 그것들까지 얹어서 플러스 5점 정도 더 확보하시면 5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당락은 결국 뭐가 결정하겠죠? 실무가 결정하게 되겠죠. 실무 꽈락률이 75%면
꽈락만 안 나면 25%잖아요. 그러니까 꽈락만 안 나면 합격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은 제가 이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아껴진 시간은 실무에 투자하셔서 실무 꽈락을 피하셔라. 그래서 50, 50, 50으로 붙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원래 되게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좀 여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이론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